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3학년도 2학기 교육연구방법 특별 강사로 초빙된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연구에 관한 이론을 배울 건데요. 저는 총 5가지의 큰 목차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직접 만든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용해서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그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칠판 앞에 나와서 판서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와 연구에 대한 관련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연구 대상과 그 연구 대상을 표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측정이란 무엇이고 그 측정을 위한 척도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측정 타당도와 신뢰도는 무엇인지 그 측정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조사 연구란 무엇이고 그 조사 연구의 절차 역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좀 많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목차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으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연구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잠시 지루해질 타임에 제가 브레이크 타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학습을 마친 후 연구와 변인, 가설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학습을 마친 후 연구 대상의 표집 방법을 모두 구분해낼 수 있다. 바로 이 목차 1과 2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을 마친 후 측정과 척도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측정 타당도와 신뢰도의 유형을 모두 구분해낼 수 있다. 역시 목차 3, 4에 관한 목표고요. 마지막으로는 목차 5에 관한 목표고 학습을 마친 후 조사 연구의 방법과 그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 걸 제 목소리를 따라서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기만 하면 이 1, 2, 3번 학습 목표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차인 연구와 연구 관련 개념입니다. 총 3가지의 큰 내용이 있는데요. 연구의 의미와 기능을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변인과 가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의미와 기능. 자, 우리는 연구를 왜 할까요? 인간은 지식에 대한 욕구가 무한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연구란 인간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기에 빨간색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이 글자에 빨간색으로 좀 강조를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뭐 병에 걸리는 거는 뭐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또는 사업에 실패하게 되는 건 우리 나빠서이다. 이것은 과연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이러한 것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는 내용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역시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과목 이름이 교육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했을 때 그 연구의 기능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면 교육 현상에서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거나 발견할 수 있다. 또 그 연구를 통해서 정말 교육에서의 실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연구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번엔 조금 더 중요한 연구의 종류입니다. 연구의 종류를 우선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술적인 연구와 실험적인 연구인데요. 이 기술적인 연구에서의 기술은 뭐 우리가 말하는 테크닉이나 테크놀로지 같은 게 아니고 서술하다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상을 조사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사실대로 서술하고 기술하는 것을 기술적 연구라고 하고요. 실험적 연구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연구의 개념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변인들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실험적 연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변인이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의 종류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양적 연구는 말 그대로 얻은 자료를 통계적으로 수치화된 통계를 가지고서 분석하게 되는 것이 양적 연구고요. 질적 연구는 관찰이나 면담 같은 걸로 이루어진 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기술적인 내용을 분석하게 되는 건데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비교하자면 양적 연구는 수치와 또 구조화된 자료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대원칙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진행이 되고 실문지나 실험 등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게 되겠죠. 하지만 질적 연구는 구조화가 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겠고 특정 형상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질적인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관찰이나 면접법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요즘엔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혼합 연구라는 게 요즘의 추세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의 잠깐 퀴즈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담배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연구, 또한 금연을 시도하려는 흡연자는 얼마나 될까라는 연구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연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려는 그런 주제 같은 건 약간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연구의 종류는 아주 다른데요. 무엇이 질적 연구이고 무엇이 양적 연구일까요? 네, 감이 오시죠? 첫 번째 것은 질적 연구가 되겠고 두 번째 것은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에 관련된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변인과 가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 약간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칠판으로 돌아가서 직접 제가 판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변인과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칠판 앞에 섰으면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제가 판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변인이란 한번 읽어보면 속성에 따라 여러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할 수 있거나 다양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체들을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인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수량화가 가능한지, 수량화가 불가능한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양적 변인과 질적 변인이 되는데요. 어렵지 않은 개념이라서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수량화가 가능하다면 양적 변인이라고 부르고, 수량화가 불가능하다면 질적 변인이라고 부르겠죠. 양적 변인 예로는 나이나 수입처럼 정확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뜻하고요. 성별과 종교처럼 수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들을 질적 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동해서 조금 더 중요한 변인의 종류인데요. 바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독립변인은 실험에서 변화를 시켜야 하는 변인이고요. 종속변인은 이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 같은 게 변하는 그런 변인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가 있는데요.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만약 염산과 어떤 금속이 가장 잘 반응할까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실험에 쓰이는 금속의 종류는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네, 당연히 독립변인이겠죠. 왜냐하면 실험에 쓰이는 금속의 종류는 내가 실험에서 어떤 금속을 쓰고 어떤 금속을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속과 염산의 반응으로 생기는 기포의 수는 종속변인에 해당이 되겠죠. 이 독립변인이었던 실험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금속으로 인해서 모든 금속들이 염산과의 반응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포의 수로 알게 되겠죠. 기포수가 많으면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가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내린 잠정적인 결론을 뜻해요. 쉽게 말해서 얻으려는 결과를 기술해 놓은 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을수록 창의성이 증가할 것이다.
모유수유를 하면 태아의 진위가 더 발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얻으려는 결과를 써놓은 것을 가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연구 가설과 통계적 가설인데요. 연구 가설이란 가설을 일반적인 용어로 폭넓게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제가 똑같은 이 연구 제목을 가지고서 가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연구 가설을 얘는 가정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비행을 더 저지를 것이다.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로 폭넓게 기술을 하고 있죠. 뭐 이거를 수치화를 해서 뭐 수치를 비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포괄적인 용어로 기술을 해놓은 것이 이 연구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 가설을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통계적 가설인데요. 다시 같은 예를 들어드리면 가정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을 저지를 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 몇 배가 높다 또는 뭐 몇 퍼센트가 높다 이런 식으로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통계적 가설이 되는 거죠. 이 통계적 가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으로 보시면 두 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영가설과 대립가설인데요. 이 영가설은 뭐냐면 검증을 받게 되는 가설이에요. 바로 입증하려는 가설을 반대로 기술을 해놓고 그 반대로 기술을 해놓은 가설을 검증을 하게 되겠죠. 다시 예시를 들면 가정폭력과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 강에는 관련이 없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밝히려고 하는 결론은 가정폭력과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 간에는 관련이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건데 영가설, 즉 입증하려는 가설의 반대 가설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가설을 진술을 해놓고 관련이 진짜 없는지에 대한 관련이 없는지를 검증을 했을 때 관련이 있다고 나오면 그 연구는 미리 기술해 놓은 가설을 그대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대립가설은 이 영가설에 의해서 채택이나 기각을 되는 본래 내가 연구 결과로서 얻기 위한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과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 관련이 있다. 원래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얻으려는 결론이 바로 대립가설이 되는 것이고 이 대립가설을 반대로 기술을 해놓은 것이 영가설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두 번째 목차였던 연구 대상과 표집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 대상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그 연구 대상을 표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표집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연구 대상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일단 모집단은 뭘까요? 바로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대상의 전체를 뜻하는 게 모집단인 게 있고요. 표본이란 그 모집단의 일부를 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배우게 될 표집. 표집은 그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뜻하겠죠. 간단한 예시를 들면 만약에 2014학년도 수능 수험생의 평균 IQ와 수능 성적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할 때 모집단은 모든 2014학년 수능을 응시한 수험생이 되겠고 표본은 그중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표집은 감이 오시죠? 그 표본을 그 수험생 중에 일부를 추출하는 행위를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표집하는 방법, 그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확률 표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을 하는 표집입니다. 무슨 말이냐? 역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단순 무선 표집이란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추출하는 거예요. 아무런 법칙이나 원리 없이 아무나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 단순 무선 표집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체계적 표집이에요. 표집 방법에 체계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그 표집을 하는 대상,
모집단의 목록에서 표집하려는 그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100명 중에 20명을 표집하기로 했다 했을 때 이 4라는 간격, 일정한 간격을 두고 1번, 5번, 9번, 13번, 17번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것이 체계적 표집의 예시입니다. 세 번째로는 층화 표집인데요. 이것은 모집단을 동일한 특성으로 하위 집단은 또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집단에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하는 방법인데요. 예시를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4학년도 수능 수험생의 평균 IQ와 수능 성적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수험생을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서 고등학생과 재수생으로 나누어서 그 고등학생 중에서 역시 단순 무선 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재수생 집단에서도 단순 무선 표집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 것이 층화 표집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군집 표집인데요. 군집 표집은 군집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 그룹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라는 말인데 개인이 아닌 집단을 표집 단위로 삼는 것이에요. 역시 같은 예를 들자면 이 연구에서 수험생 개인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표집 단위로 삼는 것이 바로 군집 표집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각각의 확률 표집에 해당하는 그 하위 표집 방법들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체계적 표집을 볼까요? 만약에 이 모집단의 배치가 무선적이지가 않으면 특정 집단에게 표집 기회가 몰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100명 중에 20명을 표집을 하는데 모집단의 배치가 만약에 나이 순이나 키 순이나 이런 식으로 무선적이지 않고 뭔가의 규칙을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었을 때 특정 집단에게 표집 기회가 몰릴 수 있겠죠. 만약 100명 중 20명을 표집할 때 1번부터 20번까지만 표집하겠다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 20명이 표집이 되겠죠. 만약에 그 연구가 나이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연구다라고 하면 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층화 표집은 만약에 층화를 제대로 해냈다 하면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집단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 표본들이 고르게 분포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층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편집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층화 표집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층화를 제대로, 계층을 분류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점이겠습니다. 네, 군집 표집은 집단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표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집단의 단위가 커지면 그만큼 표집의 오차가 클 수가 있겠죠. 네, 다섯 번째로는 층화 군집 표집인데요. 이 층화 군집 표집을 보면 아시다시피 어떤 표집 방법을 합친 말일까요? 네, 바로 층화 표집과 군집 표집을 합친 표집 방법입니다. 우선 층화 표집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모집단은 어떤 특성으로 구분을 짓고 표집 단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면 역시 같은 예시예요. 같은 예시인데 여기에서 지역별로 우선 수험생 집단을 나눈 거죠. 층화 표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집 대상을 수험생 개개인이 아닌 학교로 하는 것이 이 층화 군집 표집 방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층화 군집 표집은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표집에 드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될 거고 과정이 약간 복잡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확률 표집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비확률 표집이란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닌 표집이에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편의 표집은 그냥 연구자가 구하기 쉬운 대상을 표집하게 되는 것이 편의 표집인데요. 예를 들었을 때 역시 같은 예시예요. 연구자와 가까운 학교의 수험생을 그냥 표본으로 삼아버리는 것. 이게 편의 표집이 되겠죠. 그리고 목적 표집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그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표집하는 것이 목적 표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지역 간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간 순위를 차지한 도시의 학교가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했을 때 그 학교의 학생들을 표집을 하게 된다면 이 목적 표집 방법을 사용한 게 되겠죠. 네,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이 편의 표집이 쉽겠죠. 굉장히 연구자 가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거라는 단점이 있고요. 목적 표집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표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 그리고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측정과 그 측정을 위한 척도는 무엇인지 배우게 될 건데요. 네, 우선 측정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그 측정을 위한 척도는 무엇이고, 그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측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키를 측정한다, 연인과의 애정지수를 측정한다, 지능을 측정한다. 여기서의 측정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측정에도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자, 경험의 세계. 그 얘기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현상들을 측정을 통해 가설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의 세계를 바꿔주는 것이 측정인데요. 그 측정이란 인간이나 사물의 특성을 구체화하는 데에 수를 부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함으로써 경험의 세계를 논리의 세계와 연결시켜주게 되겠죠. 뭐 어떤 법칙에 따라 사물이나 사건, 현실이나 현상에 숫자를 배정을 해서 그것을 큰 가설이라든지 이론으로 바꿔주게 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측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측정하고자 하는 사물의 특성을 수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점수의 체제를 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척도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 같은 숫자라도 그 숫자의 의미와 해석은 상이해지겠죠. 자, 드디어 나왔네요. 척도의 종류에 따라 그 같은 숫자인데 의미와 해석이 상이해진다? 무슨 말일까요? 척도의 종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척도, 바로 명명척도인데요. 여기서의 명자는 무슨 한자일까요? 네, 물론 이름 명자겠죠. 이름 명자가 두 개나 붙었네요. 네, 구분을 위해서 그냥 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숫자는 뭔가 의미를 띠지는 않고 단지 범주의 표식이거나 뭔가를 구분해내기 위한 이름을 붙인 거죠. 예시를 들면 스포츠 선수의 등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들 개개인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등번호를 붙이게 된 이유가 그 선수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명명척도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서열척도입니다. 특정 대상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 서열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서열척도겠죠. 예시를 들어서 석차 또는 반번호 같은 것이 서열척도가 되겠죠. 반번호 같은 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나다 순회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번호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등간척도입니다. 이 등간척도는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위 사이 간의 간격이 동일해요. 하지만 절대 0점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 얘기는 숫자 0이라는 것이 그게 없다. 그 사물의 특성이 아예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측정치 간의 비율이 같지가 않은데요.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온도가 가장 대표적인 등간 척도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섭씨 0도이다라고 했을 때 그 0도는 정말 온도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냥 인간이 물이 어는 온도를 0이라고 정해놓은 것이죠. 온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측정치 간의 비율이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1도와 2도를 비교했을 때 2도가 1도보다 2배 더 뜨겁다? 또는 50도와 100도를 비교했을 때 100도는 50도보다 2배 더 뜨겁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비율 척도인데요. 이 비율 척도는 나머지 세 가지의 척도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만 등간 척도와 다른 것이 바로
절대 0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숫자 0이란 그 특성이 아예 없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시를 들자면 길이, 무게, 시간 등이 있어요. 우리가 길이를 예시로 들자면 0cm다 라고 하면 0cm란 아무런 존재하지 않는 길이겠죠. 또 0kg이다. 무게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0시간이다. 시간이 없다는 거겠죠. 시간이 아예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대 0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가지의 척도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퀴즈를 풀어볼까요? 네. 먼저 A집단은 수학 문제 풀이에 1시간이 걸렸고 B집단은 30분이 걸려서 A집단은 B집단에 비해 2배의 시간이 걸렸다. 자, 2배의 시간이 걸렸다입니다. 다음, 이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고르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문항이 있고요. 또한 맥주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순으로 골든라거, 하이트 맥스 등의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보니까 뭔가 순이나 서열이 있는 것 같죠? 네,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박스에는 비율 척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은 절대 0점이 있는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비율 척도에 해당이 되겠고요. 역시 2배라는 이런 그 단위 간의 그 시간, 걸린 시간 간의 비율 같은 것이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명 척도가 되겠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의미를 1, 2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별하기 위한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는 등간 척도죠. 절대 0점이 있지 않고 매우 만족과 만족 간의 비율이 같을까요? 만족과 보통 간의 그 차이에 대한 비율이 같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골든라거, 하이트, 맥스 다 서열이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죠. 선호도에 대한 서열이 매겨졌기 때문에 서열 척도입니다. 자, 여러분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연구를 제가 2가지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연구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다음에 제가 글을 1개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한번 이 글을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가 중요하지 않고 있는 걸 중요하단다. 나머지 글자들은 언제나 장시 아무 문제 없이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블라블라블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할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위에 글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타가 정말 많죠? 캠리브지 대학의 연결구가 배되열어 학원 느는 중하요지 이건느니 중하요다고 글들자들 엉진창망 이런 식으로 정말 인간을 주내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침 식사와 체중 조절이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정말 아싸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엘라베마 대학 버밍햄 캠퍼스 영양건강연구센터에서 네, 굉장히 기네요. 진행한 연구인데 12주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원래 아침을 거르는 여성이 매일 아침을 했더니 오히려 평균 체중이 7.7 감소했다. 아침을 먹었는데도 체중이 감소했네요. 그리고 원래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식사를 안 먹었다 했던 사람들은 역시 9.1kg가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아침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체중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하네요.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침은 왕비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뻥으로 밝혀지게 된 건가요? 왜냐면 저는 아침을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꼭 먹어야 살이 빠지나 해서 좀 걱정이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측정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마 오늘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 중에 가장 어찌 보면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측정 타당도와 신뢰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측정 타당도 뚜둥하고 가운데 나왔죠? 네, 측정 타당도에 대해서는 제가 칠판 앞에 나와 판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측정을 할 때 그 측정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해서 타당도에 대한 설명을 이제 판서를 통해서 하게 될 건데요. 이 타당도란 말 그대로 얼마나 타당하게,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가 연구를 행하고 있는가, 측정을 하고 있는가, 그 검사나 연구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얼마나 타당한지를 보는 게 이 타당도 검사인데요. 이 타당도에 관해서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내용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 구인 타당도가 있는데요. 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타당도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그 타당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전문가는 한 개인이고 한 사람이죠. 그래서 좀 주관적으로 이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사하는 게 내용 타당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심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하면 당연히 심리학자가 그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같은 교육공학 전문가들은 교수 설계 연구 같은 것들을 이용하며 이런 연구를 진행할 때는 교육공학 전문가들이 그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 내용 타당도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주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당도의 결과가 정확한 수치로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타당은 이 검사가 목적에 얼마나 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당도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준거 관련 타당도인데요. 준거라는 게 어떤 개념이신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준거 관련 타당도는 특정한 준거에 의해서 이 준거에 얼만큼 부합하는지를 보는 타당도입니다. 이 준거에 관련해서는 이 타당도를 특정하기 위한 준거가 미래에 있는지 아니면 현재에 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언 타당도란 미래에 뭔가 기준이나 준거가 될 만한 것을 이 연구나 검사가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준거가 미래에 있는 것이 바로 예언 타당도가 되겠고요. 공인 타당도는 당연히 준거가 현재에 있겠죠. 그 얘기는 타당성이 이미 인정된 다른 검사 또는 현재의 준거와의 점수와 관련시켰을 때 얼마나 그 현재의 준거와 공통점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공인타당도입니다. 여기 짤막한 퀴즈가 있는데요. 같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적성 검사를 개발하는 연구가 있어서 만약에 검사를 실제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시술을 했어요. 거기에서 점수를 얻겠죠. 그리고 그 얻은 점수하고 10년 뒤에 정말 그때 신입사원이었던 직원이 10년 뒤에 근무 성적이 어땠는지를 비교하는 연구가 될 수도 있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타당도를 살펴봐야 할까요? 그리고 기존의 직원들에게 신입사원 대상 직무 적성 검사이지만 이미 거기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존의 직원에게 이 검사를 미리 실시해보고 그들의 근무 평정을 한번 비교해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떤 타당도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바로 10년 후라는 게 힌트가 되겠죠. 바로 준거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언 타당도를 따져봐야 하는 거겠죠. 만약에 검사를 실시했을 때 신입사원이었을 때 이 직무적성 검사에서 점수를 많이 얻은 사람이 10년 후에 근무 성적도 높았다. 그럼 예언 타당도가 높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고, 기존의 직원에게 이 신입사원 대상 직무적성 검사를 미리 실시를 해보고 그들의 근무 평정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시했기 때문에 이 준거가 현재 있으므로 공인 타당도를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미리 실시했을 때 그 검사 결과와 그들의 현재 근무 평정과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하면 공인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으로는 이 구인 타당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어요. 이 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구인이라는 거는 무슨 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그 구인의 의미가 아니고 추상적인 것을 지칭하는 개념을 바로 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인 타당도를 정의하자면 조작적인 정의가 되지 않은 심리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또 다른 하위적인 심리적인 구인으로 분석을 해서 그 하위 심리적인 구인들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부여해 놓고 그 조작적인 정의를 해 놓은 심리적인 구인을 제대로 측정을 해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구인 타당도인데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창의성을 연구를 하고자 해요. 이 창의성은 아직 조작적인 정의가 되지 않은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창의성의 하위 심리적 구현으로서 이해성, 도전성, 개방성, 암기력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이 구인들에 대해서 조작적인 정의를 부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인 구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만약에 이 암기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심리적 구인들 간의 상관관계 지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암기력은 그 구인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거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측정 타당도에 대한 내용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해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측정 신뢰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신뢰. 자, 나는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자, 하지만 측정에 관련해서의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신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었을 때 저울은 몸무게를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죠. 하지만 그 저울을 언제 어디서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지 못한다. 언제 내가 아침에 몸무게를 쟀을 때는 40kg였는데 저녁에 몸무게를 쟀더니 55kg가 됐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다. 그러면 내 몸이 15kg가 뿐 게 아니라 그 저울이 신뢰도가 없는 저울, 즉 측정 도구였다는 거죠. 자, 이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검사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재검사한다는 건 느낌이 오시죠? 검사를 2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검사는 동일한 검사를 2번 실시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그래서 그 2번의 검사 간의 일치도를 보는 것이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형 검사 신뢰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형이란 형태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집단에 2개의 서로 비슷한 검사를 함께 실시하게 되는 것이 동형검사 신뢰도인데요. 역시 이 각각의 신뢰도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재검사 신뢰도는 추정 방법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집단에 그냥 2번 시험을 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2번 검사를 2번 실시하기 때문에 기억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 때 똑같은 문제를 내가 한 2시간 전에 봤었어요. 그러면 2시간 후에 내가 그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그 문항의 내용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기억에 나겠죠. 그래서 그 기억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역시 검사를 2번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학습자의 동기, 똑같은 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어려울지도 모른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 동형검사 신뢰도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시험을 2번 실시하는 건 맞지만 그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지를 2개를 놓고 한 번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2개를 과연 정말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검사지를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관건은 되겠지만 이는 굉장히 힘들겠죠. 또한 재검사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그 2번의 검사에 있어서의 환경이라든지 학습자의 동기, 태도 정도가 동일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데요. 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란 그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그 검사 안에 있는 그 문항들 간의 일관성 정도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반분 검사 신뢰도란 검사를 반분하는 거예요. 딱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하고 그 검사에 해당되는 문항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건데요. 그리고 나눈 두 부분 간의 상관 개수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짝수번과 홀수번으로 나눈다. 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문항, 뒷문항으로 나눈다. 또는 그냥 무작위로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검사 속의 문항 하나하나씩을 다 독립된 개별 검사 단위라고 간주해 모든 문항들 간의 동질성 및 합치성을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반분 검사 신뢰도는 검사를 한 번만 실시해야 해도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좀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검사를 양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의 개수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무작위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어쩌다 보니 그 두 부분 간의 문항의 난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라고 하면 그 신뢰도의 개수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이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검사를 두 번 할 필요도 없고 문항을 나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도가 있는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목차인 조사 연구입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조사 연구란 과연 무엇일까? 또한 조사 연구의 방법은 무엇일까? 또한 조사 연구의 절차란 무엇일까? 입니다. 자, 조사 연구. 조사, 영어로는 survey, 연구, 영어로 research.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조사 연구인데요. 조사 연구란 통제되지 않은 자연 상황, 곧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통해서 그 현실과 현상을 파악해내는 것을 조사 연구라고 합니다. 네, 이 조사 연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편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질문 항목을 인쇄를 해서 그 인쇄물을 그 각각의 답변자들에게 보낸 다음에 그 답변을 우편을 통해 역시 수집하게 되는 것이 우편조사입니다. 이 우편조사는 수고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역시 그냥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다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조사할 수 있고 역시 응답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답변하게 되므로 사생활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응답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냥 이 응답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지만 귀찮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수율이 굉장히 낮은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응답자가 왜 이런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언어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전자설문조사란 인터넷 등의 전자통신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 이메일과 웹사이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메일 설문조사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을 실시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메일을 보낼 때는 텍스트 파일만을 대부분 보내기 때문에 그림이라든지 뭔가 이런 시각 자료들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응답자들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겠죠. 이 웹사이트를 통한 설문조사는 그냥 웹상에서 응답자들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바로바로 읽고 답하니까 응답과 동시에 자료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저장에 대한 과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고요. 또한 이메일과 비교했을 때 그림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시각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로는 면접법이 있습니다. 면접, 즉 응답자 직접 접촉해서 면접을 통해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면접법은 개별 면접법과 전화 면접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개별 면접법은 질문지를 통해서 그 응답자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질문을 통해서 면대면으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전화 면접은 뭐 비슷하지만 만나서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상으로 질문과 응답을 하는 방법이겠죠. 자, 이 전화 면접법은 급하게 내가 뭔가 조사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유용하지만 역시 그리고 대인 면접보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겠죠. 또한 응답자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자의 외모라든지 아니면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선입견의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가 전화를 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응답자가 전화를 끊는 등의 통제가 굉장히 쉽겠죠. 또한 그 전화번호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한 그 전화번호의 결변 등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들만의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조사 연구가 과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연구 목적을 구체화한다. 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먼저죠. 두 번째,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 연구 대상을 표집하는 방법을 규명한다. 과연 내가 이 연구 대상을 층화 표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군지 표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층화 군지 표집으로 할 것인지, 이런 표집 방법을 규명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질문이나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의 그 질문지나 설문지 앞에는 그 설문에 대한 안내문을 꼭 부착을 해야 해요.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지, 응답하는 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또는 이 질문지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표시 등을 명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질문지를 제작을 하는데요. 이 질문지 제작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질문에는 한 개념만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SK와 KT의 통합 품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오류가 있죠. 네, 바로 SK와 KT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개인의 의견이 SK는 좋은데 KT는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응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자의 가치는 최대한 배제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문이 정치인들은 항상 속임수를 쓰고 앞과 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 A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보고 응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인은 이런 사람인가? 굉장히 이기적이네, 안 좋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서 그 응답 자체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질문자의 가치를 배제해줘야 하고요. 그 외에 질문지를 제작할 때 개인의 신상정보 획득의 문제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연구 목적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질문지를 제작해야 한다. 이러한 그 이외에 질문지 제작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 파일럿 스터디 또는 사전 연구를 실시를 해보는 건데요. 이 사전 연구라는 것은 연구를 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미니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작은 연구를 한번 실시를 해봄으로써 타당도와 신뢰도를 미리 분석해 볼 수 있고, 그 문항에 대해서 질문지의 문항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구를 전적으로 행하기 전에 그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연구는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없거나 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질문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다시 한번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표본을 드디어 추출을 해낸 다음에 그 추출한 대상들에게 질문지를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지를 발송해서 그 응답을 기다려서 응답을 받은 후 만약에 회송을 하지 않은 미회송자들에게 좀 독촉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회수율이 너무 낮다면 연구 신뢰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회송자에게 독촉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얻은 응답 자료를 분석을 하게 되겠죠. 네, 이것이 조사 연구의 절차였습니다. 네, 드디어 끝이 났네요. 굉장히 내용도 많고 약간 지루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여러분들께 클로징 멘트를 하기 위해서, 끝인사를 하기 위해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힘드셨나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프레즈를 이용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거고요. 정말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